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다음 주 전략 시간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네요. 제가 주말에 지방을 좀 다녀왔는데요. 참 마음이 좀 영상을 만들려니까 뭔가 이제 뭐 좋은 내용, 뭐 활기차고 이제 밝은 내용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목소리가 좀 잠기는 것 같네요. 오랜 시간 좀 운전 통해가지고 좀 피로하긴 한데 이 시장이 좋은 방향을 좀 얘기한다든지 막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면 막 신이 나고 또 에너지가 나는데 어쨌든 그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냉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진짜 중요한 자신의 어떤 재산의 어떤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무조건적인 어떤 낙관주의라든지 무조건적인 어떤 막 비관주의에 빠지는 그런 어떤 액션이나 분석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저는 매우 제 기준에 의거한 냉철한 분석과 이야기를 항상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이제 주말간 있었던 여러 이슈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10월달까지 한번 넘어보죠. 10월달에 또 주요 이제 이슈들, 이벤트 일정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챙겨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시장과 경기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 이걸 지금 제가 제목으로 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두 가지의 선택지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날 미국과 이제 유럽 시장의 마감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나스닥이 1.8% 밀리면서 전 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이거 전 저점으로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가진 어떤 기준상 이제 분석상 본다면 이거는 전저점을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도 많이 빠졌죠. 1.6%. 이건 전저점 깨버렸어요. 일단 3대 지수 중에서 하나의 지수가 전저점 깬다는 거는 다른 지수도 순차적으로 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수도 코스피가 깨는데 코스닥이 버티고 안 깰 수는 없는 거거든요. 먼저 그 업종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지수 안에서 중요한 업종, 지수 영향력이 높은 업종이 있잖아요. 코스닥은 뭐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이고, 또 코스피는 반도체, 요 IT 쪽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업종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전저점 깼다는 거는 다우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 기업, 그리고 이제 뭐 소매 기업, 뭐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폭락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까지 완전히 박살나면서 8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다우 지수가 전저점 깨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중간 영역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세계 경기가 꺾이고 침체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와 뭐 대만 증시 같은 데 있죠. 외부 변수에 가장 이제 취약한 그런 국가의 증시는 이 선진 증시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좀 될 것 같아요. S&P 지수도 1.7% 빠지면서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밑꼬리 그리면서 올려 세우긴 했지만, 어쨌든 종목이 흘러가는 흐름들, 여러 가지 흐름들 제가 빅테크 기업들 주기적으로 제가 차트 분석해드리잖아요. 체크해드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역별로 밀렸고, 장기 평선 저항받고 있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 기조 자체는 전저점 깨는 건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이 위기 어떤 갑자기 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갑자기 위기 와가지고 V자로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아니죠. 그리고 연준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예, 돈을 푼다든지 금리를 인하해서 뭐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현상과 이 기조 추세적인 흐름은 사실상 이제 이 단실 내 벗어나기 힘든 흐름이고 지금의 증시 흐름 자체도 우리가 떨어지면 한 3에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막 다시 극복하잖아요. 다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지면 뭐 기회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접근했고 그동안은. 근데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 자체가 그런 흐름이 좀 아니에요. 전체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개별 종목 단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섹터 단의 흐름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만 지수 단의 흐름을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섹터 단으로는 뭐 사실 뭐 성장 업종의 주요 이제 종목분들 실적 퍼포먼스 계속 나올 것들은 조금 지수보단 당연히 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 지수의 영향권 하에서 엄청나게 과거처럼 막 세게 움직이는 흐름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게 바뀔 수 있는 트리거는 결국 이제 이 금융정책의 변화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금융정책이 변화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확인돼줘야 되잖아요. 예, 금리 올리는 걸 금리 이제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가랑 이제 고용이겠죠. 예, 물가 고용에서 뭔가 좀 두드러진 어떤 변화,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 물가가 이제 뭐 목표치 2%는 좀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2%에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라든지 혹은 이제 실업률이 지금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지금 강달러가 진짜 무섭잖아요. 강달러. 와, 인플레로 완전히 그냥 전 세계 수출하는 개념이 되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실업률이 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금융정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 시장의 어떤 바닥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지표는 물가하고 고용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의 이제 물가와 고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 금융정책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국가의 이제 무역의 어떤 흐름이 지금 이제 적자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가.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설 기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릴 텐데, 어쨌든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이제 안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쯤 바닥일 겁니다, 어디쯤 멈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어떤 부분은 아직 개인들의 본격적인 어떤 투매가 나오지 않은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극단에 치달았을 때 튕겨져가지고 이제 저점이 찍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는 거. 지난 이제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체크해드리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아직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이제 신용융가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CFD 물량이라든지 뭐 스탁론 물량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또 장외 이제 어떤 레버리지성 물량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저점 부근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저점 깨기 시작한다면 이게 급속도로 반대 매매성 물량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펀더멘털로 분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지수의 흐름 자체를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 펀더멘털로는 뭐 PBR, PER 뭐 여러 가지 과거 통계상 뭐 이 정도 수준 뭐 이런 것들 전혀 그런 것들은 지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올해 예상되는 뭐 실적 대비해서라든지 뭐 지금부터 12개월 앞선 뭐 포워드 이제 12개월 포워드 이제 EPS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인데 아니 그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뭐 예측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갖고 재는 어떤 그런 분석은 의미 없어진 지점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시장에 의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기업들이 빠지고 붕괴된다, 주가가. 예, 이 우리가 잘 가려내가지고 정말 큰 기회였던 주가 종목들, 예, 매력적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이렇게 막 널브러진 가격이 됐어? 예? 저 굴러다니고 있네? 나중에 이거 막 진짜 엄청, 예? 뭐, 왕대접을 받을 종목인데, 지금은 저기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어서 아무도 거들떠 안 보네? 저 사람이 왕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남들보다 진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 종목 공부들, 산업의 흐름들 공부들, 2차전지 헬스케어든 시스템 반도체 쪽이든 친환경이든 로봇이든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왜냐하면 확신을 가져야지 시장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막 빠지니까 이걸 확신 가지면서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에서 나는 강력하게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그 종목으로 이제 쳐가지고 종목으로 이제 볼 때 예를 들까요? 뭐 삼성 SDI 하나 볼까요? 삼성 SDI 얼마나 이제 매력적입니까? 예,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지수가 빠지는데 무역 분쟁,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속에서도 장기 평선 깨지 않고 481, 200, 481을 안 깼죠. 240일은 살짝 깼지만 견조하게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만큼 매력적이다는 거죠.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보시면 이게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이제 테슬라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뭐 정말 뭐 불강력적인 지수 악재를 맞았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났어요. 야, 반토막.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들을 정말 확신을 가지는 기업들을 잘 골랐다면 이런 데서 그냥 풀베팅이죠. 예. 뭐든 다 팔아가지고 내 자산 단 거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 뒤로 이제 뭐 제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이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급진적으로 돈 풀고 금리 낮췄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났던 거고 빠졌는데 이거는 뭐 그냥 풀베팅 그냥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엄청 매력적인 기업이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제 이후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상승하는 뭐 6, 7개월 상간에 막 몇 배씩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흡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흐줄근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매력적인 기업들은. 지금 삼성 SDI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력적인 기업을 잘 선별해서 그럴 만한 기업들을 이제 골라 넣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능력, 이제 그런 어떤 분석들을 해놓는 사람은 이제 남들과 다른 어떤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정말 높은 수익률을,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갖고 뭐 이제 강세장이니까 뭐 대모자 하겠는데, 이런 분들은 이미 뭐 한 4, 5억 정도 딱 올라와 있어. 1억 자산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상승장 만나면 또 한 몇 배 이제 불리게 되면 또 뭐 20억, 뭐 30억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기에서 남들과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자산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그럴 만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차트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S&P, 다우, 그리고 나스닥이 전 저점을 깼다든지 깨는 근방에 가 있는데 3대 지수 모두 깰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국채 금리는 뭐 미쳤죠. 단기물은 뭐 4% 넘어섰고 10년물도 3.67, 뭐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무섭습니다. WTI는 지금 보시면 80불 깨졌죠. 78불. 이건 뭐 경기 침체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원달러 환율은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레벨업을 시켰어요. 이거는 급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시켰어요. 레벨 레인지가 이제 달라진 거죠. 예, 여기서 돌던 게 이제 여기서 도는 형태가 된 거죠. 1,300원이 지지 라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400을 또 지지 삼아 또 1,500을 돌파해 나갈지도 지켜볼 관건인데 지금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예, 지금 한국의 무역 수지 부분, 뭐 경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 또 외국인의 자금이 더 빠져나갈 여지를 지금 갖추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 환율, 경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꺾이는 게 굉장히 뼈 아프죠. 예. 이거는 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특히나 삼성자의 하이닉스 같은 IT 반도체 주식들을 팔아야만 하는 이 가격 불문하고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뼈아픈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셋 증거에서 나온 그 미국장, 유럽장에 대한 어떤 정리 리포팅 보면 지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미국 증시가 영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빠졌다 얘기하는데 영국 지금 각 국가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 정책을 펴잖아요. 지금 금리도 올리고 근데 영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핀 겁니다. 이게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유럽 내에서도 긴축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 영국이 완전히 다른 이제 뭐 이유가 아니다 이런 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인세 이나 여러 가지 이나 지금 보시면 이 부양안이잖아요 다.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영국 침체 심각해요 지금. 그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부양을 한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 정책이잖아요. 이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건데 인플레가 이렇게 하네. 이거 40년 전에 그 악수를 뒀던 그거를 지금 하려는 건가? 그때 당시 이제 각 국가가 이제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이제 이 물가 올라가는 거 그 당시 오일 쇼크 때문에 그런 것들 막으려고 이제 금리 올리다가 이 경기가 침체 이런 식이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막 금리 낮추고 이런 식 경기 부양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늪으로 빠지는 흐름이 됐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브렉시트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BOE와 이제 유럽은행과 궤를 달리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지금 달러 대비 3.5% 와 3.5% 장난 아니네요.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한 가운데 영국의 부양 정책은 영국의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했다. 특히 지난 FOMC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말미에 연착륙이 쉽지 않다고 언급해서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며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영국 정부의 발표가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에너지, 항공, 기계, 시클리컬, 경기 관련 성장주도 그렇고 경기 관련된 이런 시클리컬, 에너지 이런 것들 다 그냥 폭락했습니다. 장마감 앞두고서는 일단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일부 대형 기술주 반발 매수 요 정도로 조금 반등 저점 대비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지만 역시나 이제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ETF 보면 원유 시추 ETF가 8%나 빠졌네요. 진짜 많이 빠졌네. 전기차 쪽도 3.8% 많이 빠졌고요. 2차 전지 쪽하고 바이오가 그나마 덜 빠졌네요. 반도체도 그나마 좀 덜 빠졌고 어쨌든 에너지 경기에 좀 입각한 그런 섹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진 그런 금요일에 이제 미국장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가 전저점 깼어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저는 이거 독일 증시가 이거 전저점 깨는 거 보고 이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잖아요,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보인 지 9개월째거든요. 9개월밖에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지금 유럽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구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고요. 유로스톡스도 당연히 이제 여기에 기반해서 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이렇게
빠졌죠. 약간 하여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이제 코스피도 전저점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깼고, 코스닥은 깨지 않았지만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야간 선물이죠. 금요일 이제 야간 선물이 1.9% 빠졌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좀 낙폭을 보인 채 아마 시작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이 전저점 깨면 이제 투매성 물량들도 쏟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시초가가 전저점을 깬 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부터 어떤 반대 매매성 물량의 가능성이 이제 뭐 통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이럴 때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이제 오후쯤에 막 이제 미리 던지려는 담보 부족 막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 계좌 미리 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오후로 갈수록 더 빠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일단은 월요일 날 미국 선물이 막 강한 플러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뭐랄까 좀 약세 기조의 어떤 흐름을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인식하고 월요일장 맞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그 한 주간의 이제 정리 리포트를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뮤니티 부분이 있죠. 커뮤니티 부분 들어가시면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의 어떤 특징점, 지난주 특징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제 지수가 빠질 때 이익이 나는 이제 ETF 상품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샀습니다. 레버리지 상승할 때 레버리지 붙는 이익이 나는 상품은 대거 팔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버스 ETF 상품 쪽으로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 이 부분이 해지성 포지션 내지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고 한 주간의 어떤 수급 동향에서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2배 이제 레버리지 짜리죠. 지수 빠질 때 이제 2배로 수익이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수급을 가장 크게 순매수를 했다는 거 좀 유념해서 보십시오. 이제 코스닥도 580억, 그리고 코덱스 코스피 쪽에 이제 그거 200 코스피 200 쪽도 1324억을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좀 그 하락에 대한 베팅도 이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뭔가 좀 뭐 기운이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완전히 지수랑 거꾸로 전 고점대를 돌파하려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방에 대한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품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나라는 이제 두 종목이다. 이렇게 좀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그 기사 하나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한번 꼭 읽어드리고 싶은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 상황을 이제 뭔가 적나라하게 좀 표현한 내용 같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0여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을 했다. 이는 전 세계 통화와 중앙은행에 도전장을 던졌다. 3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를 3번 연속 올립니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달러로 이제 회귀할 수밖에 없고, 달러 강세를 그냥 중앙은행이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역으로 보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수출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제 더 많은 돈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 더 크잖아요. 무역 적자가 항상 엄청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돼가지고 달러 강세가 되면 자기들은 물가 측면에서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일부러 자기들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미국은 지금 고물가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잡는 게 최대 목표라면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고물가 잡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알면서 그런다면 진짜 무서운 국가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만든 킹달러 환경은, 예, 이제 강달러라는 표현도 안 하고 이제 킹달러를 하네요. 킹달러 환경은 미국 내 수입 물가를 낮추고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제 유가가 이제 달러 이제 그 결제니까 반대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으로선 달러만 강세 상황이 꽤 괜찮은 카드인 셈이죠. 이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통화 수업 체결 가능성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통화 수업은 달러를 시장에 푸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한국하고 왜 해줍니까? 지금 자기들 강달러 용인하면서 이제 긴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반대되는 왜 그 스와프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연준에 이제 긴축 행보하고 이제 배치되는 거죠. 문제는 킹달러가 미국 내부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수출한 인플레이션 폭탄을 마주한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앞다퉈 금리 인상에 뛰어드는 역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언론은 달러만 강세인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해외 매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미국이 이제 인플레 수출로 유리한 내수 환경을 조성 중이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달러에 대한 어떤 용인은 자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는 어떤 기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현상이 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풍경이기 때문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도 기록적인 달러 강세 덕에 미국인의 구매력이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좀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이유일까요? 예, 미국이 강한 어떤 경제를 그래도 타 국가 대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일까요? 달러만 강세인 상태에서는 미국인의 해외여행 부담도 줄어든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가 정말 큰 변동을 이렇게 보였죠. 2015년만 해도 이제 제로 금리였다가 18년도 2% 초반까지 올렸다가 코로나 때 급격하게 내리면서 또 제로 금리까지 내렸죠. 이걸 지금 전례 없는 수준의 속도로 이제 올리고 있고, 인플레 목표치 2%를 향해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킹달러에 각국은 이제 고통을 겪고 있고, 결국 이제 미국 달러 강세가 미국 내수에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기준금리 올린 국가는 60곳 이상입니다. 미국의 이런 어떤 환율의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00bp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했다. 스웨덴이 울트라 스텝에 나선 건 92년 물가 목표제를 시행한 이래 처음이다. 영국 영란은행도 두 번 연속 빅스텝을 올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렸다. 2015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스위스도 기준금리를 0.5%까지 올렸다. 지금 엄청난 변혁입니다. 이거는 어디선가는 큰 변화가 지금 막 눈덩이처럼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거에 의거해서 어떤 자산이든 어떤 형태의 상품이든 굉장한 어떤 변화를 일으킨 이후일 겁니다. 그 조짐을 우리는 먼저 알아채는 게 큰 기회를 또 만들어내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요국들 기준금리 별을 보시면 작년 말에 유로존, 스웨덴, 영국, 유럽 국가들은 제로였어요. 사실 제로에서 지금 1%, 2%, 호주는 지금 제로 금리에서 2.5%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야, 이거는 뭐 그냥 미쳤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큰 변화가 분명히 어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흥국은 대규모 자본 이탈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후폭풍이라 볼 수 있고, 신흥국 충격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파키스탄 통화는 달러 대비 33% 이상 평가절하됐고 올라갔다는 거죠. 라오스 화폐, 이 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4조 원을 긴급 수혈 받은 상태다. 세계 경제가 촘촘하게 엮여 직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홀로 달러 강세 질주 중인 미국 경제에도 현 상황이 나올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달러 강세가 미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각국 지출을 늘리면 이는 결국 수요 감소, 경기 회복 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달러만 강세 장기화에 지친 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그 파장은 미국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재무부 장관 옐런 이제 장관의 발언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과거에 이제 또 연준 의장이었다는 측면에서 뭐 양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미국 물가가 잡히긴 하겠지만 페드의 목표인 2%는 달성이 어렵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주고 있고 취약한 상태다. 현재 미국엔 실업자 한 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제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죠. 노동시장은 여전히 임금 상승 압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굉장히 견조하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내년 안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다는 확고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어쨌든 그 옐런 장관은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페드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2%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페드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2%라는 게 지금 또 뭐 경제 환경이라든지 어떤 레벨이 달라지면 사실 2%를 또 바꿀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달성이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또 그 점도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 내년도 뭐 내년에 돌아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적인 측면을 어떤 전망할 때는 좀 부담을 내년에도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금리의 어떤 민감도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을 기조를 가지는 업종은 추세가 전환된다든지 강세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단시일 내에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또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두 가지 선택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 종목의 장기 홀딩 전략, 뭐 많이 떨어져 있는 뭐 도저히 팔 수 없는 그런 종목을 계속 장기 홀딩하면서 이게 이제 언제 또 돌아서고 언제 또 뭐 본전 이상 수익으로 돌아설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성장 업종이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주요한 어떤 기업, 주도주의 어떤 이제 기술이라든지 실적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술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장기 홀딩으로 이제 전환하는 전략. 근데 요 물량에만 머무르지 않고 요 물량이 뭐 예를 들면 한 100주다. 그러면 이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이 100주만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뭐 자산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니까. 시장이 바닥은 언젠간 형성이 됩니다. 그 갖고 있는 종목의 바닥도 어딘가는 형성이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현금이 없다면 그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분야에서 이제 소득을 높여가지고 현금을 이제 늘려나간다든지, 그래서 시장 바닥이 확인될 경우 추가 매수를 해서 이 물량을 200주, 300주로 낮추는 거죠, 단가를.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이 첫 번째 선택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 당분간 굉장히 좋지 않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나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락 베팅을 실행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지 팔아서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예. 그러니까 기존 거 가지고서만 그냥 쭉 가는 그런 거는 가장 낮은 레벨의 뭐 자산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냥 100명 중에 95명, 95%의 그냥 행동이죠. 부자가 될 수 없는 행동이죠. 5%의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5%에서는 또 1% 정도는 강력한 액션을 취해서 자산가의 반열로 다음 시장의 사이클에서는 자산가로 올라가는 투자자가 되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도 좀 녹록치 않은 출발이 아마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다들 보다 현명한 판단과 행동들, 결단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오늘 좀 늦은 시간 좀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데, 다음 주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 또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응원 드리겠습니다. 신박사 감사드립니다.